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정부에서 마스크 수급을 조절합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당일 생산량의 90% 이상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140여 개 업체에 의해 하루 마스크 총 생산량이 1천만 장 수준인 만큼 하루 900만 장 정도가 국내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대란, 이걸로 수급이 안정될까요? 일부에서 식약처 담당자로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회장이 먼저 가서 봉사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나이 60 넘은 내가 하니까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대구에 퍼져가 유감이고 미안하고 우리 책임자로서 다른 지역에서는 제발 좀 코로나19가 유행 안 되도록, 그래서 대구와 같은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대구로 달려와 달라 호소문을 올렸던 대구 의사 회장의 말 들어봤습니다. 이 글을 읽고 수많은 의사들이 대구로 달려갔다고 하는데요. 한 젊은 의사도 곧 대구를 간다고 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그 두 번째 인터뷰 2부에서 진행합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다음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심각 단계를 초래한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고발하며 하루라도 빨리 구속 수사되고 신천지를 해체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며,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오늘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 오늘의 이슈들을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검역과 방역을 소홀히 해서 감염병을 창궐시킨 정권이 자화자찬도 모자라 국민 탓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무능하고 거짓말까지 한 강능우 장관 즉각 사퇴시켜야 합니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야당이 연일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과 민심은 어떻게 반영이 됐을까요? 오늘 민심은 숫자다 코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27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품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약국 등에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상봉 바이오 생약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희경 식약처장이 브리핑한 걸 봤을 때 당장 오늘 오후부터는 현장에서 마스크를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소비자들이 구매를 못하는 혼선이 발생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마스크 수급 관련해서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제 긴급 수급 조정 조치가 개시가 되면서 예. 판매업자들의 수출이 사실상 금지되고, 예. 생산업자 같은 경우는 당일 생산량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들이 출고돼서 통장에 어떤 배송 경로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아마 이제 공장 출고해서 뭐 가다 보면 빠르면 뭐 오늘 저녁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예. 저희가 생각만큼 이제 수량 자체가 오늘 아마 3시쯤에 저희 정부 측의 브리핑도 있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제 뭐 기존 그 업체들의 계약에 따른 뭐 위약금 이슈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오늘 저녁이라든지 아니면 이르면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정도 되면 저희가 이 최종 소비처까지 갈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생산이나 배송 문제 때문에 지연됐는데 빠르면 오늘 저녁, 늦으면 내일 아침 정도는 구매할 수 있다, 이 말씀이고요. 예, 그 때문이라기보다는 원래 지금 이게 뭐 갑자기 공장에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 그런 부분들은 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디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통상의 유통 경로는 그대로 살아 있고요. 예. 지금 왜냐하면 50% 정도를 생각하시면 50%가 공적 유통처고 예. 나머지 50%는 일반적인 기존 경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에 판매업자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 평균 1,000만 장 정도가 생산된다고 하면 한 400만 장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존 유통처로 가고 나머지 500만 장이 이제 공적 유통처로 가니까 예. 기존에 사시던 데도 조금 더 나아질 거고 당장은 이제 우정사업본부로 가니까 이제 우체국 그다음에 농협중앙회로 가니까 이제 하나로마트 그다음에 그 공영 홈쇼핑 중소기업 유통센터 이런 쪽을 통해서 가고 특히 이제 전국의 예. 약국으로 지금 많이 지금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 우체국 같은 경우에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계획이고 하나로마트나 약국은 뭐 오프라인이니까 가서 구매하시면 되고. 일단 그 우체국이나 그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도 물론 기존에 그런 저게 있겠지만 공적 유통처로 보면 우선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오프라인을 우선으로 하고 예. 그 후에 이제 차차 쇼핑몰, 온라인 몰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공적 판매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기존에 지금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뛰었는데 가격은 조금 안정적이게 공급되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격 편차가 그렇게 많이 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예. 결국은 가격 이슈는 이 수급 문제가 안정화되면 예. 같이 안정화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격은 책정이 지금 아직 안 된 상태입니까? 가격은 통상에 지금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전망하고 있고요. 예. 가격 자체를 뭐 정부가 통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네. 분명히 지금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도 약간 의심이 들 텐데 사재기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뭐 어느 빈 공장에 몇 박스 쌓여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단 말이죠. 이 사재기 단속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희가 최근에 한 10여 건에 가까운 매점 매석 단속을 했고요. 단속을 해서 결과를 내서 그런 제품들이 시중으로 나오도록 조치도 했고 예. 지금 현재 그 단속반은 지속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럴 여지는 분명히 있고요.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비도덕적인 부분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어제 마스크를 사서 어제 한번 쓰고 오늘 이틀째 쓰고 있는데 이렇게 이틀째 써도 상관없는 겁니까? 지금 마스크는 뭐 WHO에서도 그렇고 보건용 마스크는 원칙적으로 이제 한번 일회용이라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가피하게 보건용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끼고 나가야 되는데 없다 이렇게 됐을 때 살짝 이제 문제는 이제 오염도 같은 건데요. 예. 정말로 뭐 잠깐 요 앞에 뭐 마당에 나갈 때라든지 집 앞에 잠깐 나갈 때 썼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 오염도 기준으로 보면 예.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나 아니면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가 아주 심한 날 썼던 마스크를 재사용한다는 건 뭐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건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고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재사용을 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정말로 오염도 관점에서 이제 소비자들이 너무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예. 정부가 이걸 뭐 가이드 같은 거 내릴 수는 없는데 예. 일단은 일회용 한 번만 쓰고 버리시는 게 맞고요. 예. 근데 정말로 없을 때 잠깐 사실상 거의 오염이 안 된 건데도 불구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차라리 안 쓰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아주 제한적으로 이해하시면 예. 안 쓰는 것보다는 쓰는 게 그래도 나으니까 혹시 없을 항상 때는 오염도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와서 그걸 다시 쓴다는 거는 예. 소비자께서는 그게 뭐 오염 안 됐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 실제로는 그런 아주 혼잡한 지역을 다니고 밀집한 지역을 다녔다 하면 오염 됐다고 봐야죠. 예. 네. 아까 우리가 사재기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네. 이 사재기로 적발도 식약처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처벌은 결국 사법당국에서 결정할 문제이긴 하나 예. 현재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마스크 생산량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작은 편은 아니죠? 글쎄요, 절대적인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간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때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황사나 미세먼지가 극심하던 때, 예.
그럴 때 통상적으로 약 500만 장 정도 생산으로 그 상황이 유지가 되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2배가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생산량 자체가 뭐 일단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캐파 이런 걸로 봤을 때 예. 1000만 장 정도가 생산되면서 그중 대부분이 유통된다면 저희는 뭐 수급에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사태가 장기화되면 어떡하겠느냐 이걸 텐데. 네네. 저희가 그래서 그 산업 쪽 그러니까 결국은 사태 장기화가 물론 되면 안 되겠지만 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뭐 저희가 그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은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현재 생산력 자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뭐 여러 가지 공장 가동률 그다음에 또 원자재 수급 문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는데 그런 팩터들을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면서 예.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서 최소한 생산 단계는 그렇게 뭐랄까 현 수준이 유지되게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매점 매석 이런 부분은 계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들은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이번에 한 조치처럼 수출도 계속 일단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수출 제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하면서 또 공적 유통 이 부분도 활발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업체는 정부의 이 방침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현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설명드리고 있고 예. 모든 국민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고통들을 나누고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려고 하면 그런 어떤 좀 더 뭐랄까 어떤 공익적인 가치를 염두에 두고 모든 생산활동보다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이제 이 갑작스러운 조치고 이러다 보니 생산업체나 이런 분들께서는 기존의 질서와 다른 질서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일부 불편한 점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네. 마스크도 그 문제 때문에 나왔고요. 우리 걱정하고 있는 청취자분들도 국민 여러분들 한마디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정부는 지금 오늘 부총리께서 3시에 브리핑을 하셨지만 국민들께서 고루고루 이런 마스크를 쓰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예방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외람된 말씀이지만 시민들이나 또는 생산자 판매업자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라는 공동체가 이 위기를 좀 더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역량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었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와 함께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늘었네요. 네,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신천지 교인인 74세 남성이 오늘 오전 숨졌는데요.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대기 중이던 이 환자는 영남대학교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병원 도착 이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호흡곤란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환자는 고령에다가 20년 전 신장 이식을 받는 등 지병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오전 기준으로 확진자가 334명이 늘어나서 총 확진자 1,595명이 됐고요. 이 중 대구 누적 확진자가 1,017명,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대구만 1,000명이 넘어섰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 확진자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네. 예. 사태 장기화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대구 신천지 교인과 이외 지역 신도 또 접촉자들의 검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분간 매일 통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현재 대구 신천지 교인 9천여 명 중 유증상자,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사람 1,299명에 대한 검체 채취는 끝났고 오늘 내일이면 이 유증상자에 대한 검사 결과는 반영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양성률이 상당히 높을 걸로 예상이 돼서 환자 수는 계속 늘어나겠다. 당분간 늘어난다. 이렇게 정부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본부장은 현재 코로나19 의심 환자 중 가장 발병 위험도가 높은 집단이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인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퍼센테이지를 봐도 대구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이 가장 지금 확진자 수가 그렇습니다. 많이 있는 상태인데 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와 지역이 총 4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는 어제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을 방문한 모든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고, 몽골과 셰이셸 이런 나라들은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과 이탈리아, 일본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피지 역시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와 경북 청도 등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또 중국도 일부 지역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룬장성, 푸젠성 이렇게 5개 성은 한국발 입국자는 전원 14일간 격리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해 발열 검사 이후에 무증상 시 14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 인도와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벨라루스, 튀니지, 모로코 등 12개 나라와 이런 지역들도 새롭게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하루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외국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 언론도 좋은 기사를 많이 쓰고 있던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검사 수가 하루에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수치를 봐도 일부러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전문가들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수치를 보면 우리는 사실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발견한다는 표현도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만큼 우리가 열심히 검사를 해서 조기에 이걸 진압을 하고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국하고 비교해도 엄청난 수의 지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또 한국을 방문한 중국 내 신천지 신도 조사에 나섰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중국 내 신천지 예수교 실태를 면밀히 추적해온 한 연구자는 중국 당국이 신천지 예수교 신도들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한국을 방문한 일부 회원들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은 중국 내 신천지 신도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이 연구자는 전했는데요. 앞서 이 매체는 신천지 신도인 28세 유치원 교사와 중국 내 소식통을 인용해서 베이징, 상하이, 다롄, 선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중국 내 신천지 신도가 2만여 명에 달한다라고 보도를 했었고요. 또 후베이성 우한에도 200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있고, 이들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깨달은 후에야 신도 모임을 중단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신천지 피해자들이 이반희 교주를 고발했다면서요. 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줄여서 전피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피연은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행위형 배임 혐의로 이만희 교주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피연은 고발장에서 신천지가 집회장과 신도 숫자를 축소해 알렸으며 조직 보호와 정체가 밝혀진 데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어 이만희 총회장은 이단 사이비 교주 역할 이외에 별다르게 제3의 형상할 능력이 없는 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만희 교주가 그의 과거 내연율 알려진 그 사람의 100억대 부동산 취득 과정의 횡령이 의심된다. 이런 주장도 전피연이 했습니다. 예. 또 전피연은 이만희 교주가 새누리당 당명을 자신이 지어준 것으로 자랑하고 다녔다. 또 이명박, 박근혜 대선 당시에도 조직적으로 당원으로 가입해 선거에 개입했다. 이런 언론 보도 내용을 근거로 신천지가 선거에 개입하고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습니다. 예. 이 단체는 또 이 같은 의혹들을 규명하기 위해서 경기 과천시에 있는 신천지 본부총회 사무실과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에 지파를 설립하고 관할하는 부산 야고보 지파 본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해야 된다라고 주장 촉구했습니다. 예. 지금 정부가 하루에 2차례 확진자 수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속보가 나왔네요. 오후 확진자인데 171명의 확진자가 늘어서 총 확진자 수는 1,766명이 됐고요. 171명 중에 역시 대구가 11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기와 네. 경남이 각 7명이고 충남과 울산이 각 5명씩 증가를 했네요. 예, 이렇게 되면 내일 되면 또 2,000명이 넘어서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네.
그 검찰 고발 얘기했는데 검찰이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신중하게 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면 좀 빨리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21만 2천 명의 신자 명단을 정부에 넘겼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다냐. 네. 숨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생 같은 경우에는 7만 명 정도 달하는데 이 명단은 못 받았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이 오늘 얘기한 게 신천지 교육생 명단을 아직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 7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오늘 오전에 뭐 요청했다고 합니다. 신천지 측에서 이 교육생들이 아직 신도가 아니다. 그래서 명단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통상 신천지 교육생은 신천지 내에서 6개월, 7개월 동안 교육받으면서 신천지 신도와 밀접하게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정식 신도가 아니더라도 신도와 접촉하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예. 방역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명단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이 만약에 빠지게 된다면 신천지 신도들 다 전수조사 했다고 쳐도 이 교육생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도와 교육생 접촉을 통해서 교육생이 감염된 다음에 교육생이 또 다른 지역사회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정부가 교육생 명단도 확보하겠다. 빨리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 또 신천지 쪽에서 내놓지 않고 협조를 안 해준다면 시간을 또 끈다면 더 늦어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협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왜냐면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신천지 또 대구 신천지 쪽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천지 교인들 중에서 뭐 거짓말로 내가 대구에 가지 않았다. 예. 아니면은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뭐 남양주에 있는 딸의 집에 찾아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역학조사나 아니면 방역당국의 여러 조치들을 좀 거부하거나 예. 아니면 혼선해주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다른 업무가 또 구멍이 나기 때문에 예. 악영향 계속 줍니다. 예. 그러면은 더 계속 조치하기가 힘들어지죠. 예.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신천지 신자 같은 경우에도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자기는 발열 증상이 일어나고 사무실에만 있었다라고 했는데 네. 나중에 CCTV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병동을 돌아다녔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가 자꾸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네. 협조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정강훈 목사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네. 3.1절 연합 예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입장을 바꿨네요. 네, 그렇습니다. 한 4시간 만에 입장을 바꿨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정광훈 목사가 오늘 오후 유튜브에 4번째 옥중 서신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3.1절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동쪽 교보빌딩 앞에서 열릴 예정인 예배 형식의 집회는 강행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오전 11시에는 집회를 취소하고 이 온라인,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으로 이 집회를 대체할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는 안 하겠지만은 연합 예배는 한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연합 예배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집회랑 별반 차이점이 없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전례를 봐도 그랬고요. 예. 전 목사는 실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실외에서 하는 게 더 안전하기 때문에 예. 청와대 광야교회와 이승만 광장의 주일 예배는 종교 행사이므로 강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저희 뭐 취재진이나 뭐 시민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오전에 그 뉴스를 보고 아 취소가 됐구나라고 안도의 뭐 그 한숨을 좀 쉬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바뀐 거예요. 이런 상황이고 한편 오늘 법원에서 정강훈 목사가 구속 적부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서울 종로경찰서로 돌아왔는데 기자들이 구속 적부심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전 목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나를 구속한 것은 속아 웃을 일이다. 내가 어딜 도주를 하냐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연합 예배든 집회든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피하라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여서 이걸 한다고 하면 또 병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집회에 참석하는 분들이 연세가 좀 많으신 그렇습니다.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거 모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강행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 사실 야외에서는 감염될 우려가 없다라는 주장 뭐 전혀 의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거든요. 왜냐하면 비말 전파라는 게 실내에서는 되고 실외에서는 안 되고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내 밀집된 지역 창문을 닫고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더 감염 우려가 크겠지만 야외에서 감염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강행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뭐 3.1절 이걸 여러 가지 주말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 세를 확장하고 예. 정광훈 목사가 자신의 주장을 전파하고 예. 또 그걸 통해서 뭐 지금 이번에 구속당한 그 이유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을 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도 문제고 내수시장도 뭐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그 시장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동결했네요. 이거 뭐 또 내린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실물 경제 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를 실었어요. 하지만 오늘 발표된 걸 보면 연 1.25%로 동결이 됐습니다. 한은은 사실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게 가계부채라고 해요. 예.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에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금리를 인하하면 돈을 더 많이 빌릴 테고 네. 또 그게 또 그 부동산으로 들어가서 부동산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런 맞습니다. 걱정을 한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의 증가세 등이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이고 또 지금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낮추게 되면 앞으로 더 낮출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실탄을 좀 확보해 놓는 차원에서 이번에 인하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뭐 4월 9일로 다음 뭐 예정된 금통회의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금리 인하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더불어민주당 1차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락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탈락이 줄줄이 나왔는데 뭐 안양 동안갑에서는 원외 민병덕 후보가 현역 6선 이석현 후보와 비례대표 권미혁 후보를 모두 이겼고요. 전북 익산갑에서도 원외 김수홍 후보가 현역 3선 이춘석 의원에게 승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외에 뭐 5선이죠. 이종걸 그 안양 만안구 후보, 3선 심재건 서울 강동을 후보, 또 3선의 서울 성북갑 후보 이 세 후보가 또 경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 재선인 신경민 서울 영등포을 의원도 김민석 후보에게 져서 떨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순식간에 참담한 상황이 되었지만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정부도 국민도 모두가 대구 경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어찌됐든 질본에 지금 나름대로 고마워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 체력적으로 좀 버텨나갈 수 있는지 좀 여쭙고요. 저희 그 방역대책본부의 직원들이 업무에 부담이 크긴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진행하고 있다.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힘을 내라고 말해줄래. 그 눈을 반짝여 날 일으켜줄래. 힘을 내린 만큼 과잖아.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대구 경북.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 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시리즈 인터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25일 반올림 피자샵 윤성원 대표를 시작으로 오늘은 대구 선별진료소의 의료 공백을 채워주기로 한 경기도 안성시 송명재 공중보건의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명재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십니까? 저는 안성에 있습니다. 예. 안성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안성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안성만 국한된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선별진료소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국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조금이라도 걱정되면은 다 선별진료소 오고 있으니까요. 예.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의료계 및 정부 가이드라인을 잘 따라주시면 예. 안성 시민들 건강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 질병관리본부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하는 규칙이나 이야기를 좀 잘 따라주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고요.
어떤 언론에서는 의사들에게 지급되는 방호복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실제로 현재 방호복이 모자라다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예. 차후에 지금 생산하는 양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양들이 너무 많아서 예. 부족해질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부족해질 가능성은 있다. 마스크와 방호복 같은 경우가. 네, 맞습니다. 예. 자,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 대구 의사회장의 호소문이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호소문?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마음을 다 잡아서 예. 대구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도 지금 내려가시는 겁니까? 저는 뭐 별다른 계기는 없고요. 예. 정부에서 이제 각 지자체 공중보건의사 대구 차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래서 안성에서 추첨을 했는데 안성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들끼리 예. 저는 이제 후 번호가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번호 동료랑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왕 갈 거면 일찍 가서 어허. 국민 건강에 좀 도움이 되자. 그리고 지금 초기에 잘 잡아야 국가 전체 시스템 마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위기감 때문에 친구랑 좀 바꿔서 일찍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걱정되진 않으세요? 그래도 대구 상이 워낙 안 좋은데. 뭐 물론 조금 두렵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의료인이라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의사가 된 지 채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예. 근데 마땅히 의사는 국민들이 있어야 존재하는 직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그런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중보건이라고 하면, 사실 군복무 하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자원해서 대구를 내려가겠다고 하는데, 동료 의사들도 선생님 같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 있는 지자체 보건복지부에서 타출 명령이 떨어졌는데요. 예. 이제 물론 많이 두렵겠죠. 가는 게 이제 자체가. 네. 근데 이제 많은 동료 의사들이 자기가 차출이 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흔쾌히 가서 대구 시민들 우리 마음으로 지킨다. 그다음에 국민들 건강 우리가 지킨다 생각으로 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4월이면은 저녁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가족들이 혹시 반대 없었습니까? 내려간다고 하니까? 반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걱정하시겠죠. 예. 예, 과거에 제가 좀 사회활동을 좀 했는데 그때도 어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예. 이번에 대구로 간다고 하니까 별 말씀은 없으셨어요. 예. 근데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의사가 된 것 자체가 어머님께 불효를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죄송스럽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선별진료소 근무가 요즘에 좀 많이 힘들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보람 느낄 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배운 거는 의학적 지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 의학적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을 좀 잠재워주고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코로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빨리 검사를 해서 찾아내야 국민들에게 또 이 전파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의견 좀 소개하겠습니다. 예, 유튜브로 많은 분들이 글을 써주고 계십니다. 고슴도치님께서 정말 고맙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자영업자 여러분도 조금만 힘내고 같이 이겨냅시다. 황처사님께서 힘내라 대구, 힘내세요 대구 경북 시민 여러분. 그땐 그랬지님께서 멋진 의사 선생님이네요. 감사합니다. 언론이 박기아님께서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님들 감사할 뿐입니다. 레드헤어님께서 힘내라 대구 경북, 우린 곧 괜찮아질 거라 믿어요. 미모지전님께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님 고마워요. 헌신하는 의료진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 들으면 그래도 힘이 나시죠? 당연히 이제 의료인들은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는 거를 힘으로 대구에 가서 또 환자를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5년 전 메르스 사태도 겪으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5년 전 메르스 사태의 경험이 예. 그나마 상대적으로 제가 대구에 가는 것 자체를 우려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는데 예. 그때는 여름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방호복 입고 환자 보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예. 그나마 지금은 겨울이라 예.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함께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동료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겁니까? 저희 많은 의사 동료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두려워하면서도 대구에서 묵묵히 환자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하지만 지금은 국가 대재난 시기입니다. 이러한 재난 시기에
우리 모두 그 현장에 있었던 경험 자체가 앞으로 의사하면서 살아갈 날의 개인적 영광이라고 여기며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일한다면 이 코로나 반드시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은 그럼 안성에 계시고 대구는 언제 내려갈 예정이십니까? 예, 3월 11일 예정입니다. 3월 11일에. 예. 예. 네. 가서서 어떻게 열심히 해달라는 말밖에 제가 없네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대구 경북 시민들 또 코로나19로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국민들의 진짜 우려가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의료진의 지침을 잘 따라만 준다면 예. 우리 모두 이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나친 우려보다는 의료진 그리고 정부 당국의 지침을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뭐 지침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말고 마스크를 외출할 때는 착용하고 또 어디 갔다 오면 손을 비누로 깨끗이 씻고 뭐 이런 것이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공보이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도 안성시 송명재 공중보건의였고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의 댓글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면 체리블루님께서 위기이지만 언제나처럼 대한민국은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라는 걸 써주셨고요. 더 로맨스님께서 저도 대구 내려가서 청소라도 해드리고 싶네요. 김미숙님께서 훌륭하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고 우리 모두 잘 이겨내요. 작하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따뜻했다니 감동이 됩니다. 김민주님께서 대한민국 파이팅 써주셨고요. 김경민님께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는 의료진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한 몸입니다. 같이 이겨내요. 라는 따뜻한 걸 주셨습니다. 예, 모두 고맙습니다. 광고 듣고 오죠. 네, 다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완치된 환자분이 2명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6명이 됐고요. 확진 환자는 1,766명, 사망자는 13명으로 이 시간 현재 기록되고 있습니다. 네, 완치된 환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내일은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앞서 공중보건이랑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예, 개인이 할 수 있는 우리의 일을 하면서 또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지침 이런 것들 따르면서 너무 막연한 두려움이나 큰 두려움은 안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코로나19 예방에 의한 개인위생관리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으셔야 되고요. 또 마스크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착용하는 법이 중요합니다. 마스크 착용법도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많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1700님께서 문자로 고향이 경북입니다. 부모님 다 거기 계셔서 걱정이었는데 국민들 덕분에 힘이 납니다. 같이 힘냅시다 라고 주셨습니다. 예, 저도 고향이 경북이고요. 저도 부모님 모두가 다 거기 계십니다. 저도 걱정인데 다 같이 힘을 내서 이겨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지금 쭉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진자가 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일단 미국 시사주간지죠. 타임에서는 한국의 확진자 급증은 높은 진단 역량과 한국 사회 투명성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비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과연 있느냐랄 정도로 하루에 몇 명 진단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도 지금 엄청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상태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진단을 못한다. 그래서 환자들이 병원을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실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리가 지금 환자가 불행하게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추세가 당분간은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의 심각성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조금 과잉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특징인데요. 옆에 이웃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마 이제 기술적인 거는 아마 어느 나라나 다 있을 테겠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진단검사 시약을 개발하는 기술이 상당히 있고요. 높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그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회사가 등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검사가 승인된 것들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아마 우리나라가 이제 공공의료 자원,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으로 운영이 되면서 또 민영 의료기관들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검사가 보험으로 무료로 진행이 될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검사가 너무 비싸서 검사가 못하는 나라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마 메르스의 경험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웃 나라들과 달리 메르스를 경험했기 때문에 진단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의사가 재량껏 검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초반부터 많이 허용이 예. 됐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거나 이러면 검사가 가능했고 그러니까 아마도 굉장히 경증까지도 많이 잡아내면서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좀 일본 같은 경우보다도 우리가 한 10배 정도 검사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진단검사의 역량 덕분에 그나마 불행 중에 예. 한 자를 많이 찾아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0배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그 한국이 4만여 건 검사했을 때 일본은 크루즈 제외하면 1000여 건을 했으니까 네. 뭐 한 40배 차이가. 네, 아마 더 심하군요. 예, 그렇게 된 상태인데. 이 문제는 확진자 어쨌든 수가 자꾸 늘어나니까요. 그 아침에 뉴스 보기가 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니까 뭐 되게 예측하는 거는 금물이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초반에 지금 대구에서 진료하시는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초반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신천지 종교 집단과 관련된 확진자들이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거와 관련 없는 그런 접촉자들의 어떤 2차, 3차 감염들이 이제 속출하고 있다고 예.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초반에 중국 여행객으로부터만 감염이 진단됐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중국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우리나라가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대구로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유행이 이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게 전반적으로 잠잠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상당한 걸리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부에서 이번 주 초에 했던 얘기는 이번 주말이 좀 고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었거든요. 아마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결국은 대구로부터 이렇게 전국으로 확산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전략적으로 한두 주 동안은 전 국민이 조금 더 그 통제를 한다면 전 국민이 움직이는 거를 자제하고 통제를 하면은 전략적으로 최근 앞으로 한 2, 3주가 중요하겠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 정점을 찍은 건 아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목표한 대로 정부가 이제 목표한 대로 전 국민의 통제가 잘 되고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대구의 어떤 진료와 이런 환경들이 개선되고 또 수혈이 되고 이랬을 경우에 조금 뭐 한두 달 안에 저희도 이제 조금 더 좋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달 안에. 네. 지금 JP모건에서는 한국 코로나19 사태는 다음 달 20일쯤 정점을 찍을 것이다 얘기했는데 이건 아마 중국 사례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중국과 비슷한지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좀 두려운 거는 그러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많이 부족해서 우리 의료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데 예. 생각보다 이제 정점이 됐던 우한시라는 곳도 서울만큼 굉장히 그 번화한 도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점들이 우리를 상당히 좀 두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각 지자체별로 대응은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하는 대응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뭐 전국적인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대응을 하는 의료진이라든지 뭐 보건 당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최선의 것이 안 돼서 차선의 것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 많이 봉착한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차선책들을 쓰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여지고 아마 제2의 대구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마 대부분의 어떤 큰 도시 중심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에서 굉장히 어떤 방역의 역량을 더 키워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수신문과 야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정부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국인 입국 금지를 만약 했으면은 막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고 좀 안타깝게도 이제 과학적인 얘기가 좀 어떤 정치적인 견해에 좀 오염돼서 생각하시는 분마다 생각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속한 이제 대한감염학회나 학술단체는 분명히 이번 달 초에 정부가 제안하는 어떤 통제 수준보다는 조금 더 많은 수준의,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후베이성만 차단한 것 갖고는 좀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많은 규모의 통제를 해주기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입국자가 감소하면은 질병의 통제가 뭐 조금 더 수월하고 좀 더 늦춰질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만약에 우리가 어떤 뭐 중국인 입국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갔다 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쪽과의 그 교통을 조금 더 줄여준다면 여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보면은 이제 대유행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굉장히 뭐 성기성기한 모기장을 이렇게 쳐놓는다고 해서 모기가 안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관광객들을 통제한다고 해서 얼마나 실효적인 통제가 되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만 유일한 방법이라고 고집하는 생각에도 또 지지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이미 지역사회 확산 단계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처치하는 기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중국을 여행 갔다 와서 열난 사람하고 대구를 여행 갔다 오거나 아니면 그냥 국내에서 열난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코로나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국내에서 그런 어떤 뭐 생각에 따라서 뭐 어느 생각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중국에 대한 봉쇄 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마 좀 더 효율적인 방역, 그다음에 이미 확진된 사람들을 어떻게 관전하게 관리할 것인가, 또 차후에 어떤 국민들을 어떻게 생활을 좀 통제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아마 더 현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좀 불편한 논쟁일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뭐 중국을 좀 더 통제했으면 도움이 되겠다는 거는 그 생각은 지지하고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생각에는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그 확진자랑 접촉했다고 해서 또 모든 사람이 확진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신종이라서 전 국민이 면역이 없는 병이다 보니까 접촉을 이제 밀접하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감염될 수 있는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뭐 접촉한 정도라든지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또 접촉한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다 전염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런 분들은 저희가 자가격리, 능동 감시 이런 상태에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천지 종교 여기는 왜 그런 확진자가 이렇게 쏟아지느냐? 그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독특한 예배 방식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글쎄 뭐 우리가 어느 한 종교 집단을 얘기하는 거는 좀 뭐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어떤 신천지만의 독특한 방식만 갖고 보기에는 아마 일반 교회나 뭐 다른 종교 단체의 어떤 예배 형태를 통해서도 이 다중 이용 시설을 쓴다는 것이 굉장히 공통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실 좀 두려운 점은 그러니까 신천지만의 특성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저희도 사실 좋겠는데 일반 교회도 아마 굉장히 여러 사람이 동시에 모이고 접촉하고 또 악수하고 이렇게 이런 상황 또 같이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감염의 위험은 비슷하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중 이용 시설 이쪽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인데 지금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대형 교회 중심으로 해서 주중 예배는 모르겠는데 주말 예배는 한다 이랬단 말이죠. 이것도 그러면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런 생각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우리가 개인에 따라서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만 그냥 어떤 실제적인 위험, 그러니까 정말 한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동시에 10사람, 뭐 100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산술적인 그리고 아주 상식적인 생각에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한테 종교는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가 뭐 예배를 뭐 건너뛴다 이런 건 상당히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어떤 특히나 이제 사람의 접촉에 의해서 감염병 위기에 왔을 때는
아마 당분간 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직접적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형태라든지 종교 시설에서 모이는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온라인 예배도 한다고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한쪽에서는 우리 언론이 너무 침소봉대해서 보도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너무 갖고 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단은 하지만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갖고만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떤 공포를 느끼는지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지만요. 또 언론도 또 언론의 고유한 또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시는 데에서 했을 때의 역할과 또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또 흥미를 또 찾아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병 자체는 다행히도 다수에게는 경증으로 그러니까 큰 병을 일으키거나 사망을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점이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서 이것이 위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 어떤 편견 없이 전달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끼면은 상당히 더 이렇게 편견에 휩싸이기가 예. 쉽거든요. 그러면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한테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건강한 사람들한테도 심각한 병이 생기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대절 독감도 뭐 30, 40대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망하고 이런 일이 해마다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건수로 봤을 때는 정말 드문 일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지금까지를 보면은 좀 뭐 당뇨병이 있다든지 만성 폐질환이 있다든지 또 이제 정신질환으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으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서의 직접적인 피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게 대응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연세가 많다든가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이런 분이었으니까. 네. 중국에서도 보면은 한 5, 60대 정도가 이제 감염자들의 평균 나이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상당히 고령층들한테 사망자가 집중했었습니다. 예. 이게 제가 가짜뉴스인지 진짜인지 몰라서 여쭤보는데 코로나19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한 번 확진을 받으면 완치가 되더라도 나중에 폐섬유화가 진행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인터넷에 있었어요. 이제 이 바이러스만의 특징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에서 중증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폐가 망가지는 거를 우리가 폐섬유화라고 표현하는데 예. 기억하시겠지만 메르스 때도 그때 감염됐던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상당히 심한 폐섬유화로 이제 고생을 하셨었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반적인 호흡기 바이러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의 코로나 바이러스과의 바이러스들의 공통적인 특성이고요. 예. 그렇지만 모두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아주 운이 없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폐 손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폐에 어떤 장애를 남긴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렇지만 다수는 그래도 상당히 어떤 폐렴 단계까지 갔다 하더라도 잘 회복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더 자세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어제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자가격리 치료로 전환하자라는 의견이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병상도 꽤 많이 모자라고 응압병동도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 위주로 치료를 하고 경증 환자들은 자가격리. 괜찮은 방법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의학에서 봉쇄라는 말을 쓸 때는 이제 국경을 봉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얼마나 엄격하게 환자를 검사하는가를 봉쇄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예. 외교적으로 말하는 것과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우리나라 정책이 이제 봉쇄 정책이었습니다. 그 뭐냐면은 조금이라도 확진자들은 무조건 다 격리 수용 치료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접촉자들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봉쇄 전략이었는데 그렇지만 이제 환자 숫자가 많아졌을 때 그러면 예를 들면 정말로 중환자실 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와 그냥 가볍게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가벼운 폐렴을 앓으신 분들이 똑같은 시설에서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격리병상이 분명히 자원의 한계가 있는데 지금 매일 뭐 100명, 200명씩 확진자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어떤 한계에 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상당히 그런 경증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진 입장에서는 뭐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어떤
자가 격리 상태에서도 모니터링을 잘 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다든지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필요하면 입원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마 그런 단계까지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어저께 그 중앙 임상 TF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방법을 바꿀 수도 있다. 예, 네. 예. 그 마스크 사용 뭐 이제 시대 나가면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마스크 사용과 손 씻기를 같이 병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확실히 판명받은 거는 손 씻기입니다. 모든 감염병에서 공통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비말 접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침방울을 통해서 비말이 이제 침방울이라는 뜻인데요. 침방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직접적으로 침이 튀는 거리 내에서 전파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 외에 전파 경로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 튄 침방울을 만약에 손으로 뭐 얼굴을 문지른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접촉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직접 감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는 사람이 밀집한 공간 내에서 효과가 있지만 손 씻기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그 모든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는 마스크를 쓰고 벗을 때도 우리가 마스크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마스크의 안쪽은 오염되지가 않은 부분이라면 바깥쪽은 수많은 사람들의 침방울이 튀어서 묻은 오염된 건데 그걸 또 내 손으로 만지게 되면 또 한 번 오염시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손 씻기가 없는 마스크는 그냥 오염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마스크 굉장히 구하기도 어렵고 저도 마스크 소비자로서는 요즘 살 수도 없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쓰던 마스크를 또 쓰고 이렇게 하겠지만 분명히 마스크라는 거는 그것이 보호해 줄 수 있는 데는 어떤 좀 유효기간이 있다. 이런 부분의 제한점들이 있습니다. 예. 손 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감염병 확산 이 시점에서 정부와 국민 혹은 정치권 언론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은 뭐 이게 뭐 정부도 좀 더 많은 그 의료에 대한 이제 투자와 이제 시설 같은 것들을 확충을 해줘야 되고요. 아마 항상 매번 그 정권 때마다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저희가 비판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어떤 대형 감염병 상태를 대비한 충분한 어떤 지역사회의 지역자치단체, 보건소 산하의 여러 가지 환자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시설들을 그게 이제 필요 없는 시설을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이제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일부 보건소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대량으로 환자들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갖춰서 일반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게끔 정부의 그런 그 보건 시스템들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게 첫째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은 동요하지 않고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감염자들을 중심으로 보면 계속 몇백 명씩 생기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실 수 있지만 건강한 국민들이 병을 피하는 방법은 아주 쉽거든요. 그러니까 손 잘 씻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최대한의 사회생활을 몇 주 동안만 자제하신다면 우리가 이런 역병을 그동안에처럼 또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순천향대 서울병원 감염내과의 김태형 교수였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민심은 숫자다 코너로 돌아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날 진행하겠습니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택수 대표가 나왔으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과대 표집됐다. 조사 결과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안철수 대표 측에서도 한 것 같고 중앙일보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좋게 생각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리얼미터를 이제 콕 집어서 중앙일보가 지난번에도 한번 유사한 보도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종로구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총 7개가 발표가 됐는데 리얼미터가 격차가 가장 작았습니다. 그 이낙연, 황교안 후보 간의 격차가 11%였는데 많게는 27%까지 벌어진 조사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콕 집어서 가장 격차가 적은데 과대 표집됐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많이 표집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사실 리얼미터만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는 뭐 단순히 리얼미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이제 데이터를 누적시켜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또 나중에 백서를 써서 실제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오류들이 어떻게 있는지 좀 보기 위해서 이제 여러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인데요. 다른 조사기관들은 지난 대선 때 누구 찍었는지 아무도 넣지 않았습니다. 예. 사실 이걸 선관위에서 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과대 표집된 거를 재보정하는 통계를 지난 총선 때 시도를 했었는데 선관위가 시도하지 말라고 몇 번 경고를 줬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못하게 하는지 질문했을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하지 말라. 근데 저희가 계속 중앙일보가 원하는 대로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 과태료를 또 맞았습니다. 저희 리얼미터는 항상 동네 북이죠. 계속 하지 말라는 걸 이제 하다가. 근데 실제 이제 이 두 번째 이야기인데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조사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대통령 때 현직 대통령을 찍었다는 응답이 항상 높게 나타나거든요. 이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제 2012년도와 2017년 양상이 좀 다릅니다. 2012년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이 문재인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에 비해서 많이 나온 건 이제 똑같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당시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차기 잠룡으로 유력 주자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 대선 같은 경우는 홍준표, 안철수 두 후보가 지금 많이 지지율이 좀 낮아진, 좀 힘이 약해진 잠룡들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2012년 조사에 비해서 2017년 이후의 조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오고 홍준표, 안철수를 찍었다는 응답이 더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이제 저희가 좀 재분석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제 시사점을 던져준 조사였었고요. 근데 이런 노력을 하는 저희를 이제 정말 꼭 집어서 이제 비판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비판을 했냐면 저희가 이제 이번 주 정당 지지도 뭐 지난주부터 국민의당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표현을 저희가 이제 넣어서 조사를 하려고 선관위에 이제 신고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안철수 신당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수식어도 빼라. 근데 저희는 뭐 또 선관위에 또 잘못 보이면 또 과태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뺐습니다. 근데 다른 조사기관들은 또 다 넣어서 했더라고요. 저희가 했으면 또 과태료 맞았습니다. 근데 그 조사기관들은 이제 안 빼서 저희가 또 중앙여심위, 이건 서울여심위에 물어봤는데 중앙여심위에 물어봤더니 너도 상관이 없다 또 이런 오늘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조사부터는 넣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그거 넣지 않았기 때문에 낮게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알겠습니다. 저희는 넣고 싶어도 이제 선관위가 못 넣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변명을 드립니다. 오피니언 라이브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쪽 얘기했는데. 뭐 지금 이제 어쨌든 이제 이전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많이 찍었냐라고 해서 이제 현직 대통령을 찍었다는 응답 표집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조사는 이것은 회상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참조 분석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과거를 회상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거짓 응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류에 속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실제와 당시 득표율과 다른 것은 조사 전문가들은 이제 많이 인정하는 부분인데 계속 이제 정치 쟁점화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미터 조사 결과와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얘기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사 방식에 또 차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ARS 방식을 한 경우와 뭐 사람 면접원이 한 조사 방식의 이제 특성들 과거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영향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이제 공세들이 이제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는 사실 잘 없던 일인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뭐냐 하면 뭐 각자 유불리도 있겠습니다만은 메시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메신저에 문제 제기를 해라 이런 표현을 이제 여의도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보도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 그 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공격해라. 그 사람은 원래 되게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말한 것이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사 결과도 이것이 이제 유불리가 있으니까 불리한 쪽에서는 그 조사 기관에 대한 이제 공세를 하는 수준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이것은 뭐 저는 좀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조선일보에서 리얼미터 관해서 보도를 한 게 있는데 그 리얼미터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조국 백서에 참여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죠. 네. 허위 사실인 건데 네. 어떻게 고소고발 갑니까? 지금 이제 법무법인 측과 상의 중이고요. 일단 제목을 조국 백서 집필 참여로 했습니다. 리얼미터 본부장이. 근데 이제 자세히 읽어보면 본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근데 그래요? 참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본문에 있고 제목은 집필 참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언론중재위에 이제 제소를 할지 아니면 바로 민형사 고소를 할지는 지금 법무법인 측과 상의를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그 상의한 변호사 얘기로는 담당 언론이 철저하게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기사를 쓴 것 같다. 이런 입장이라서 아마 첨예한 법적 이런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본부장하고 그 기사 쓴 기자가 통화도 했고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음에도 제목에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통화는 아니고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걸 나중에 봤는데 이 프로그램에 나왔던 권순정 전 본부장이죠. 우리 회사에서는 퇴사를 했는데 권순정 본부장과 이제 문자 나눈 걸 보니까 참여하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밝혔고요. 근데 그걸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목을 그렇게 뽑았던 것이다. 그 제가 조선일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계속 이렇게 또 야당 쪽에서 리얼미터를 공격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윤희용 씨가 얘기했던 어떤 정치 쟁점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메신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게 보수층 결집 의도가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워낙 그 최근 선거에 있어서 미래통합당 계열이 좀 어려웠었죠. 그래서 지금 이번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후보들 또 중앙당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인데 이게 사실은 김무성 대표, 홍준표 대표 이전 여의도 연구원 때는 참 보수적으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어떻게 보면 밴드웨건 효과보다는 효과에 기대서 캠페인을 했는데 홍준표 대표 시절부터 조금은 이제 강경 모드로 나왔습니다. 여론사 기관들을 공격하고 뭐 대표적으로 지난 지방선거 때는 한국 갤럽을 이제 홍준표 대표 측이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이제 부작용이 뭐냐면 그 공격한 여론조사 회사에서는 그 해당 정당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한국당 지지층은 갤럽을 대표가 공격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잘 안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 막바지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서울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실제 2등은 김문수, 3등은 안철수가 있는데 한국갤럽의 마지막 D-6 조사 결과를 보면 2, 3위가 바뀌어져 있어요. 안철수 2위, 김문수 3위.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홍준표 대표나 한국당의 공격 때문에 한국당 지지층들이 갤럽 조사를 배제한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캠페인 과정에서도 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걸 차단시키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전략상 좀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그런 이제 보수층 결집 의도를 갖는 전략적 사고 또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런 전략적 정도 사고를 가졌다면은 뭐 진즉부터 이제 좋은 환경들을 만들었을 수 있었을 텐데 다만 어쨌든 정치적인 목적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부정적 평가 받는 것이 있으면 이제 그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인식들을 지지층 또는 잠재적 지지층에게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정치성은 아무튼 지금의 공방들에 상당히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 가지 여담을 말씀을 드리면 홍준표 전 대표 한 2개월 전에 제가 사석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여론조사가 지금 생각해보면 맞는 것 같더라고요. 물러나 보니까 좀 약간 후회되는 면이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 자, 이번 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살펴볼까요? 네, 리얼미터 주중 잠정 집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4.7%, 지난주 대비 2.7%포인트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51%, 1.9%포인트 올라서
부정평가가 50%를 기록한 거는 4주 만인데요. 코로나19 국내 첫 2차 감염자가 나왔던 4주 전에 이어서 지금 오랜만에 50%대의 부정평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긍부정 격차, 부정평가가 지금 높아졌는데 6.3%포인트 차이로 이렇게 넓어진 거는 작년 11월 첫째 주 16주 만에 가장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뭐 대학 연구실 압수수색 등 조국 대전 한복판에 있을 때라서 또 그때도 좀 지지율이 좀 안 좋았었는데 지금 상황이 그때랑 좀 비슷하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됐겠죠. 5일부터 26일간 양일간 조사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코로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며칠 혹은 몇 주 안에 끝날 조짐을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긍정은 떨어지고 부정 올라가는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것 같네요. 예,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또 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또 여당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두 조사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대통령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이제 발언들, 어떤 행보, 국내적 상황에 따른 탄력도가, 그러니까 변화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 국정평가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또는 정부에 또는 우리나라에 어떤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지금 그 순간에는 일을 잘 못한다는 평가를 정치적으로는 지지하는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탄력도가 있어서 악재가 있으면 이제 떨어지는 현상들이 정당에 비해서 대통령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면에서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여러 다면적인 평가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국민들 이제 공포에 나 두려움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의 이거 지속될 경우에 일정 부분 영향받는 것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당 지지도가 민주당이 41.5, 1.0% 상승, 미래통합당이 31.6, 2.1%포인트 상승. 하락했네요, 미래통합당이. 네. 그리고 정의당이 4.4%, 0.3% 상승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오르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민생당이 들어가게 되면서 보기에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한신당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1+4 체제에서 이제 보수 세력 빼고 나머지 정당들이 다 지금 민생당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진보 정당의 선택지가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상승한 측면이 있고요. 정의당은 0.3%포인트 높아진 수치니까 이제 횡보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미래통합당 31.6%로 2.1%포인트 빠졌는데, 미래통합당은 지금 민주당이나 특히 대통령질이 좀 빠지면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의 이제 확진자들이 주로 대구 경북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신천지 관련된 언급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특정 교단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천지교 편에 설 거냐 이렇게 비판까지 했는데 이런 부분이 미래통합당에는 이번 주 좀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보여지고요. 민생당은 지금 처음 저희가 3당 합당을 설명하면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8%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 5% 정도 나와야 되는데 좀 아쉬운 대목이고요. 공화당 1.6, 국민의당 1.2였고요. 이번 조사는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8,99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14명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응답률이 5.2%였고요. 유무선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근 대선 주자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눈여겨볼 대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상당히 상승했다. 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일단 개요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이 조사는 이제 뉴스원에서 엠브레인의 이제 의뢰해서 전국 18세 이상 1,008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응답률은 26.2%였습니다. 개요는 아까 말씀하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심이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해서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코로나가 있는 이 국면이라는 특수성이 있을 텐데 1위는 이제 예전에 나온 대로 이낙연 이제 전 총리가 27.4%로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1.4%로 2위였는데 주목되는 것은 이제 3위 이재명 경기지사가 7.8%로 나왔습니다. 그 아래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4.7%, 안철수 대표 3%, 오세훈 전 시장 2.6%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상위권, 중위권에서 상당히 이제 위로 올라가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제 메르스 사태 때는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차기 대선 지지율이 상당히 급상승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쨌든 정부 여당의 부실한 대응에 맞서서 싸우는 어떤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게 되면서 상당히 높았던 현상인데 이번 이제 그 코로나 국면에서는 좀 더 신천지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인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코로나 국면에서는 차기 주자 관련한 부분에서 약간 이제 수혜를 입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서 약간 이제 국민들의 일부분들을 호응을 좀 보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예, 이거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단호한 모습, 또 선제적 대응. 네.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악재가 더 많았죠. 여러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이론이 있었는데, 지금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포털에 들어가서 댓글을 봐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댓글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야당 지지층의 상당수도 이재명 지사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 지금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보건당국의 이런 그 강제 조사 전염 경로에 대해서 이제 특정 짓는 다음에 신천지 교회 같은 이런 전국 조직을 가진 종교 단체 이런 단체에 대해서 이제 강제 조사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강제 조사 찬성 의견이 이제 한 19명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중에 가장 적극적인 의견을 보인 곳이 서울과 경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지사와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지지율이 또 올라갔었고 근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는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라는 아마 지지층의 지지가 있었을 테고 올라갔는데 만약 대법원에서 무죄가 난다면 또 상당 부분 지지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제약되고 있는 부분들이 일정 부분 이제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고정 지지층 이제 한 5% 정도는 꾸준히 가져왔던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한 법적 논란 때문에 지금 이제 캡이 씌워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다소 그 재판 결과가 이재명 지사 쪽에는 우호적으로 나온다면은 그것이 좀 개선될 가능성은 있어 보일 텐데요. 어쨌든 지지층이 좀 약간 전통적인 진보층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단성이 있고 결단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정치 자체에 대해서 좀 불신하는 사람들, 혐오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가 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가진 층들이 아마 이제 이재명 지사 스타일에 대해서 정치적 진보 보수를 떠나가지고 정치 혐오, 정치 반감층들이 또 관심을 보이는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아까 당 이야기도 했었는데 미래통합당은 합당하고 나서 시너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더하기를 했을 때 더 올라야 되는데 지금의 지지율보다. 근데 안 나오고 있다.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뿐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에서 비슷한 양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어제 발표됐던 RN서치 데일리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양상이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제 이 세 당이 합쳐진 당명 자체에 일단 익숙하지 않은 부분. 미래통합당이 사실 미래한국당도 있고 사실 또 민생당이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게 민주통합당이었었어요. 당명이 너무 헷갈리죠. 그래서 당명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거 때마다 이합집산해서 당이 자꾸 새로 만들어지는
뭐 4년 연속 이렇게 같은 당명으로 선거를 치르는 정당이 굉장히 드물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상황을 지켜봐야 내가 표를 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관망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당명에 대한 이제 인지 부분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존재한다는 것, 인지적 관점 측면이 있겠고요. 정서적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보수당에서 이제 탄핵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지지층들, 그 다음에 기존의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새로운 보수당 측에 이제 나갔던 사람들, 다시 이제 입당하는 유승민 의원 등을 대표로 해서 보는 이제 부정적인 정서, 이런 이제 정서적인 간극들이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이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공유하거나 한 부분들이 대신에 일단은 통합하고 봐야 된다. 반문재인 기치로 일단은 통합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정서적 간극이 메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다만 이제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미진한 부분은 회복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